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선, 총선, 지선 이 세 가지 선거의 관계를 보면요. 일정한 추이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밀접하게 붙어 있는 선거. 예를 들어서 87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88년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선거. 이 가까이 있는 선거는 앞에 선거는 뒤에 선거의 전초전이고요. 선거 결과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윤석열이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겼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달 후에 지선이 있었죠. 역시 윤석열이 이 대승을 합니다. 그래서 밀접한 선거는 같이 가는 성향이 있고 반대로 떨어져 있는 거는 중간 평가입니다. 그래서 어, 김대중 때 봅시다. 김대중이 대선에서 당선됐죠. 대선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이후에 그죠?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어땠습니까? 조금씩 지지율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총선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번 선거도 이미 구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윤석열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제 임기 2년, 그죠? 이게 2년에 가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무조건 윤석열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 패배가 확실한 건데 어느 정도 패배할 것이냐가 문제였죠. 그런데 어쨌든 참패다. 참패인데 2020년보다는 의석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최소한 7석이 봅시다. 윤석열 정권이 패배한 원인을 보겠죠. 자, 임기 말에 박근혜보다 더 안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그죠? 2016년에 박근혜가 122석을 얻었죠. 근데 지금 약 최대 110석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안철수 당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보수 세력은 탄핵 이후에 쇠퇴했는데 극우와 보수로 분열되고 보수도 유승민과 같은 신보수와 과거의 구보수로 분열되면서 보수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탄핵 직후에 대선에서 문재인은 당연히 압도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가깝죠. 2017년과 2018년 가까우기 때문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도 탄핵 이후에 최초의 총선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보수 세력이 뭐 참패가 아니라 거의 붕괴 수준이죠. 103석을 얻었습니다. 보수 세력이 왜 이렇게 지리멸멸하냐면은 탄핵 이후에 자유주의와 차별화된 아젠다, 그죠? 핵심 의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도자를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빌려왔죠. 윤석열. 그리고 이제 지지 세력이 분열되고 그래서 탄핵의 여파를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보수 세력의 구원투수지만 땜빵이죠. 전통적인 보수적 정치인이 아니라 땜빵이다. 양자 모두 이제 듣보잡 검찰 출신으로 검찰 정권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상태. 이태원 참사는 이제 박근혜 때 세월의 참사와 닮아 있죠. 그래서 임기 초반부터 민심 위반이 컸고 구조적인 거는 경제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인상, 고금리로 인한 경제난은 문재인 정권 때 아파트 가격 폭등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난이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알지만 그 대응이 너무 무능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있고 대북 문제에서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과 일본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죠. 사진만 찍고 오는 이러한 외교 안보로서는 국민적 자존심이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게 민심이 떠난 조건에서 최근에 뭐 김건희라든지 최상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그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윤석열을 때리고 싶은 민심에게 돌을 던져준 격이다. 즉 구조적인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보수 진영이 붕괴했냐? 일단은 집권당의 지위에서 가장 패배한 선거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273석일 때, 김대중 때 115석을 차지한 것이 집권당 최악의 성적표인데, 지금 300석인데, 그죠? 300석인데, 집권당이 이 110석 정도밖에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 세력이 붕괴한 건 아니죠. 정당 득표율로 보면은 37%를 얻었습니다. 그죠?
2020년 33%보다 더 많이 얻었고 2016년에 역시 33%더 많이 얻었습니다. 중요한 건 수도권인데요. 수도권에서 2020년 8석보다 더 많은 11석을 얻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어, 그 보수 세력이죠. 보수 세력이 12석을 얻었는데 2016년과 큰 차이가 없는. 더군다나 이제 분당, 강남, 서초 등에서는 부자들의 계급 습패가 완전히 고착화 돼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보다 더 못한 인간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보수 세력은 보수 정당을 부자들은 보수 정당을 짓는. 더 나아가서 용산, 마포갑, 동작을이 이번에 보수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그 분당, 강남, 서초, 송파까지도 포함하겠죠. 송파 이런 부자 동네가 한강을 따라서 마용성이죠. 마포, 용산, 성동으로 확대되면 보수화가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도봉감에서도 이겼고요. 부산에서는 한 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독식했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6석을 잃었는데 약진한 셈이죠. 부산 민심이 교묘하게도 이제 정당 명분은 이제 조국을 지지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압도적으로 밀어요. 경남에서도 그 민주당은 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국민의힘이 13석을 얻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보다도 한 석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전후로 한 성적표보다는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았다. 다만 탄핵의 충격에서 보수 진영이 구조적으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은 왜 실패했냐? 간단히 말하면 200석을 획득하려면 탄핵 정도의 국민 여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탄핵 이후에 최초의 총선에서도 103석, 즉 200석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애초부터 불가능한 욕심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선거 전날에 110석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향후의 정세를 보면은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일단은 윤석열은 네임덕은 피할 수가 없죠. 하지만 커다란 실책이 없는 한 110석을 했기 때문에 커다란 실책이 없는 한 탄핵의 위험성은 낮았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법률 위반이고 때문에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 없으면 탄핵은 안 될 거다. 한동훈이 패배는 했지만 정치 이 신인 치고는 어떻든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죠. 의석도 늘렸습니다. 한동훈은 아까 보듯이 부산이라든지 수도권 일부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가 너무 잘못 나와가지고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점차 한동훈도 참패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아마 정치판에도 퇴출되기보다는 이후 대표를 맡으면서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한 뭐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한테는. 2026년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1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2022년 그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이 그 윤석열이죠. 압도적으로 12개, 17개 중에 12개의 단체장을 가져갔는데요. 2026년은 요번 총선이라든가 또 이제 임기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죠? 무조건 윤석열이 참패하고 그 기조가 대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점에서 윤석열의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동훈도 이런 대선 주자로서는 어떤 치명적이다.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서 윤석열이 자기 퇴진 후죠?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한동훈 이외의 대안이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카드를 유지한 채 한동훈의 경쟁자인 이재명이나 조국을죠? 이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다. 향후 선거가 2년 동안 없기 때문에 마음껏 대통령의 권한, 특히 검찰 권력을 해서 이 대선 주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주력하고 필요하면 공안 사건, 그죠? 이런 걸 해서 검찰 정치에 한마디로 공안 정국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정권 교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조국이나 아, 이재명, 그죠? 둘 다 날아갈 수도 있고 한 명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조국은 이재명과 통합 후에 후보 단일화를 해서 자기가 대선 주자로 나가려고 하겠죠. 실형을 2년이 받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선 때까지는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대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수감하고 나서도 사실은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대법원이 통상의 경우에 야당 대표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선 끝날 때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양자 모두 상대방 이재명은 조국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국은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낙마할 그죠?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은 의석 과반수죠. 170 몇 석입니까? 177석? 뭐 어쨌든 이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전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굳이 이 조국하고 불확실한 당내 경선, 조국하고 당내 경선할 때는 어, 노무현 문재인 이러한 그 세력들이죠. 이 세력들이 조국을 밀 수 있기 때문에 아, 불확실한. 그래서 이미 전국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굳이 통합하려고 하지 않는다. 당내 경선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은 별도로 출마해서 선거 과정에서 출마 이후에 정치적인 담판으로서 경선이 아니라 조국에게 후보 단일화를 요구를 하면서 조국 너는 다음에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출구조사가 많이 틀렸죠. 100석 미만이라 그러는데 110석 차이 10석밖에 안 되면 차이가 많죠. 개헌 저지선이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도 대선의 출구조사는 정확하지만 총선과 지방선거는 많은 오차를 보였다. 그 이유는 대선은 단일 선거구라서 한 선거구에 응답자 수가 많기 때문에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를 합니다. 근데 총선과 지방선거는 각 선거구마다 응답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통 이런 출구조사할 때 여론이 안 좋은, 그죠? 여론과 반대되는 투표자. 이번엔 윤석열이 심판하자는 거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답변을 제대로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 즉, 여론과 반대되는 투표자는 답변을 회피하거나 오답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이 출구조사가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